쾅. 냄비가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상길의 소매가 걷어 올려지며 화상 흉터가 드러납니다. 여긴 추모의 자리예요. 정혜가 울먹이며 외칩니다. 박병수는 제 아버지입니다. 민재의 몸이 경직됩니다. 마지막에 라면을 드셨군요. 대파 향이. 아, 그래서 비만 오면 우리 집도. 민재의 목이 메어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을지로 끝자락 재래시장. 새벽 5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낡은 천막들이 빗줄기에 흠뻑 젖어 쳐져 있고 탁탁 북소리처럼 천막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죠.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리며 작은 개울을 만들어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장날이지만 비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비닐을 덮어가며 물건을 보호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비에 누가 장을 보러 나와. 한 상인이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시장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상길, 76의 나이에도 등은 곧게 펴져 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낡았지만 단정한 차림새입니다. 비에 젖은 회색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지만 개의치 않는 듯 묵묵히 손수레를 끌며 시장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손수레 바퀴가 젖은 바닥을 굴러가며 내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집니다. 상길은 시장 한복판에 있는 채소 좌판 앞에서 멈춰 섭니다. 주인 김 씨가 운영하는 이 좌판은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입니다. 비에 젖어 더욱 싱그럽게 보이는 푸른 대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길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대파 묶음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하나, 둘, 셋, 넷. 상길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정확하게 대파를 고릅니다. 10묶음, 20묶음, 30묶음.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마치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전문가처럼 말입니다. 대파의 상태를 살피며 고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근처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저 어르신이네요. 매번 비만 오면 나타나서. 한 상인이 고개를 흔들며 말합니다. 오늘도 100단이래요. 이 정도면 사재기 아니에요? 다른 상인이 맞장구를 칩니다. 요즘 대파값 예민한데 저렇게 쓸어가면 우리는 뭘 팔아요?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많이 사서 뭘 하려는 걸까요? 혹시 어디 음식점이라도 하시나? 아니면 재판매라도? 추측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한정혜가 국밥집에서 나옵니다. 74의 정혜는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비에 젖은 앞치마를 털며 상길을 바라봅니다. 정혜의 얼굴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상길과는 오랜 인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길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길 씨, 오늘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어봅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길은 정혜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필요해서요. 상길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마치 더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계산을 마친 뒤 접힌 계산서를 셔츠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습니다. 그 순간 상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혜가 놓치지 않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굳은 살과 주름, 그리고 손목 근처에 희미하게 보이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상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빗물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먼저 쪼그라든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지. 파향이 올라오던 그 마지막 그릇. 기억 속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피어오르던 대파 향,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참혹한 일들. 상길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기억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는 더욱 묵묵하게 대파를 손수레에 실어 나릅니다. 손수레에 대파 100단을 가득 실은 상길은 천천히 시장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퀴가 젖은 바닥을 굴러가며 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따라오지만 상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정혜는 상길의 젖은 어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저 등, 저 고집. 젊을 때나 지금이나 같구나. 하지만 왜 하필 비 오는 날마다일까? 정혜는 상길이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말이 없었고 고집이 셌습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의 상길에게는 없던 깊은 슬픔 같은 것이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혜는 그 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길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비는 더욱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바닥 곳곳에 빗물이 고이고 상인들은 하나둘 물건을 안쪽으로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일찍 문 닫는 게 낫겠어요. 한 상인이 말하며 천막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상길만큼은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비를 맞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상길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시장의 소음과 상인들의 대화 소리 속에서도 그의 고독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파 100단, 그것이 상길에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닌 분명한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혜는 국밥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상길을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같은 시장에서 지내면서도 그가 그 많은 대파를 어디에 쓰는지, 왜 하필 비 오는 날에만 사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금함이 점점 커져갑니다. 시장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고 상길의 뒷모습은 빗속으로 완전히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들은 빗물에 금세 지워집니다. 마치 그의 비밀스러운 과거처럼 말입니다. 상길이 시장을 떠난 지 1시간 후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대파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발견한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대파가 이렇게 없어요? 중년 여성이 채소 좌판 앞에서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았는데요. 좌판 주인 김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침에 어르신 한 분이 대량으로 사가셔서요. 내일 새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분이 얼마나 사갔다고 이렇게 없어요? 다른 손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묻습니다. 100단 정도요. 김 씨의 대답에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100단이요? 그게 말이 돼요? 혹시 재판매라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소문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매번 비 오는 날마다 와서 대파를 쓸어 간다더라.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나이 많은 어르신인데 혼자 그렇게 많이 사서 뭘 하려는 거지?
추측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국밥집을 찾은 손님들이 파 없는 국밥에 불만을 표합니다. 파가 하나도 없네요. 시장에서 대파를 못 구했어요. 어떤 분이 다 사가셔서요. 정혜의 설명에 손님들의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는데 사재기까지. 한 손님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손님도 거들어 올립니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대파값이 얼마나 비싼데. 오후가 되자 상인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상인회장 허춘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른 상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시장 전체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어르신이 정확히 누구예요? 한 상인이 묻습니다. 최상길이라는 분이에요. 이 근처에 오래 사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김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비 오는 날에만 오시더라고요. 매번 같은 양을 사가세요. 허춘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일단 구청에 신고부터 하죠. 대량 구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혹시 몰라도 재판매나 사재기 목적일 수 있으니까요. 상인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을지로 시장 대파 백단 노인 목격담. 글에는 상길이 비 오는 날마다 나타나 대파를 대량으로 구매해 간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찍은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사재기라니 정말 이기적이네요. 나이가 많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신고 각입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봐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재가 구청 민원 담당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쌓인 신고서들을 발견합니다. 44세 민재는 구청에서 일한 지 15년째 각종 민원 처리에 능숙한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신고는 처음 접해봅니다. 대량 구매 및 사재기 의혹 신고서. 민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최상길 76세. 신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단순한 개인적 구매가 아닌 체계적인 사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현장 조사를 결정합니다. 우산을 챙기며 사무실을 나서는데 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필 또 비가 오네. 민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립니다. 을지로 시장까지 가는 길에 비는 더욱 굵어집니다. 시장에 도착한 민재는 먼저 신고자들과 면담을 시작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한 달 전부터요. 비만 오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대파를 쓸어가요. 상인들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재판매 목적이 확실해 보여요. 혹시 그 어르신과 직접 대화해 보신 분 있나요? 민재가 묻습니다. 말이 없어요.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 안 하고. 수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인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때 정혜가 다가옵니다. 잠깐만요. 상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혜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그분을 오래 알고 지냈는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합니다. 정혜 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나이 많다고 다 선량한 건 아니에요. 게다가 대화도 제대로 안 통하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민재가 상황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일단 당사자와 직접 면담을 해봐야겠네요.
대량 구매에 대한 사유서 작성을 요청하고 재판매나 사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길 씨가 언제 오시나요? 민재가 묻습니다. 비 오는 날에만 와요. 날씨가 좋으면 안 나타나요. 김 씨가 대답합니다.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가 더욱 굵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국밥집으로 돌아갑니다. 상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의 의심과 비난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상길 씨, 도대체 그 대파들을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해요. 오후 3시경 예상대로 상길이 나타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수레를 끌고 대파 좌판 앞에 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민재와 몇 명의 상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가 우산을 접으며 상길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구청 민원 담당 박민재입니다. 민재가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어르신, 대량 구매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민재가 서류를 꺼내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재판매나 사재기 소지가 있어서 조사가 필요해요. 상길은 대파 묶음을 손에 든 채 민재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함과 함께 무언가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 돈으로 사는 거요. 상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대량 구매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시장 질서를 위해서라도요. 그때 몇 명의 상인들이 다가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어르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취재 좀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만요. 플래시가 번쩍이고 상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정혜가 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든 남자를 가로막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다니. 하지만 이미 몇 장의 사진이 찍힌 후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취재예요. 사재기 현장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죠. 상길 씨는 비 오는 날에만 사세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혜가 상길을 감싸며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유가 있으면 당당히 말하면 되잖아요. 왜 숨기려고 하는 거죠? 민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유가 있으시면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상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칩니다. 말을 열면 그날이 쏟아질 거야. 내게 아직 그럴 자격이 있을까?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뜨거운 불길,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들.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상길은 대파를 손수레에 실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소. 민재가 서류를 들고 따라가려 하지만 정혜가 나서서 말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혜는 상길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지만 그가 그 많은 대파를 어디에 쓰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상길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상길은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듭니다. 시장에서 나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은 고요하고 상길의 손수레 바퀴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 상길이 낡은 창고 앞에서
멈춰 섭니다.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고 간판 하나 없는 평범한 창고입니다. 상길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엽니다. 삐걱, 오래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이 드러납니다. 정혜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길이 대파를 나르는 소리,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진 정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창고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이 정혜를 놀라게 합니다. 큰 알루미늄 냄비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휴대용 가스 버너가 놓여 있습니다. 라면 상자들이 벽 한쪽에 쌓여 있고 일회용 그릇과 젓가락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산처럼 쌓인 대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혜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끄는 것은 천장에 매달린 작은 종이 쪽지들입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진 종이들이 10여 개 정도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상길이 그 종이들을 하나씩 손끝으로 튕기며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12그릇, 비 오는 날, 대파 한 줌 더.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상길이 종이를 바라보는 표정에는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창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뭘 하시려는 건데요? 상길이 깜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만 곧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혜 씨. 상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들키고 말았구먼. 정혜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벽 한쪽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습니다. 공장 화재로 12명 사망, 스프링클러 작동 불량, 비상구 폐쇄 상태라는 제목들이 보입니다. 정혜의 눈이 서서히 촉촉해집니다. 상길 씨, 그날 이야기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 대파 100단, 12그릇, 그리고 이 창고. 상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날 내가 구내식당에서 라면을 끓였소. 상길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립니다. 폭우가 내려서 다들 퇴근을 미뤘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라면 12그릇을 끓였어. 대파를 한 줌씩 더 넣어서 말이오. 정혜는 상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화재가 났소. 스프링클러가 고장났고 비상문은 잠겨 있었지. 12그릇 중 11그릇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냈는데 상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마지막 한 그릇은? 정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박병수라는 친구가 가져갔소. 가스는 끄고 가야지 하며 다시 구내식당으로 들어갔다가 상길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렇게 창고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상길의 손이 떨리며 냄비 손잡이를 어루만집니다.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그 사람들이 보여.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던 그 모습들이 말이오. 정혜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상길이 비 오는 날마다 이곳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많은 대파가 필요한지.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상길만의 추모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비 오는 날마다 12그릇을 끓여 대파를 듬뿍 넣어서 말이오. 그날 못다 한 그 마지막 식사를 계속 준비하는 거야. 상길의 고백에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상길은 내면의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다시 불길이 붙을까봐. 그래도 비가 오면 끓이자고 그들에게 약속했지.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옵니다. 그날 저녁 기상청에서 폭우특보가 발령됩니다. 내일 밤부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상길은 창고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혜는 상길의 사정을 알게 된 후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상길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혼자 견뎌왔구나. 정혜는 내일 비가 오면 상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날 밤 예보대로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덮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센 비가 창고 지붕을 두드립니다. 상길은 묵묵히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준비합니다. 대파를 송송 썰어 넣을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고 앞쪽 골목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상길이 창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비에 젖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현장 노동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습니다. 비닐오일을 입었지만 바지와 신발은 이미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노숙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듯한 상인, 그리고 배달 일을 하는 젊은 남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소? 상길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현장 노동자가 대답합니다. 정혜 누님이 알려주셨어요. 비 오는 날 따뜻한 국물 나눠준다고. 상길이 정혜를 바라보니 정혜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런 날 외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상길은 잠시 망설이지만 빗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돌립니다. 들어오세요. 다만 12그릇만 준비했습니다. 상길의 말에 사람들이 차례로 창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체온이 좁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상길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입니다. 대파를 송송 썰어 듬뿍 넣고 계란도 하나씩 풀어 넣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요. 대파 많이 얹었어요. 상길이 첫 번째 그릇을 현장 노동자에게 건넵니다. 노동자가 후후 불며 한 숟가락 떠넣더니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에 상길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혜도 옆에서 그릇을 나르며 돕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젊은 배달 기사가 노숙인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고맙네,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대접에 감격한 듯합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씩을 받아 먹습니다. 창고 안은 잠시 조용해지고 빗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라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만 들립니다. 상길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위안을 느낍니다. 그때 젊은 남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장님, 왜 하필 비 오는 날에만 이런 일을 하세요? 상길이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대답합니다. 비 오는 날은 젖은 사람들 냄새가 더 외롭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로 이 비 내리는 밤에 이곳에 온 사람들이기에 상길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군요. 노숙인 할아버지가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발걸음 소리가 아닌 뭔가를 끄는 소리입니다. 상길이 문 쪽을 바라보는데 정혜가 먼저 나가서 확인해 봅니다. 이상해요. 누군가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 같아요. 정혜가 돌아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상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혹시 누군가 이곳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몇 분 후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됩니다. 창고 뒤편에서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누군가 창고 앞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혜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우산을 쓴 남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혜가 소리칩니다. 남자는 놀라며 뒤로 물러서더니 당당하게 말합니다. 불법 급식 현장 포착했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취재 나왔어요. 불법이라니요. 여기는. 정혜가 항변하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진을 여러 장 찍은 상태입니다. 위생 허가도 없이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건 공익을 위한 취재예요.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상인의 허 회장 쪽 사람인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며 창고 주변을 맴돕니다. 창고 안 사람들도 밖에 소동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우리 때문에 사장님이 곤란해지는 건 아니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상길은 내면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찍든 상관없다. 오늘도 12그릇은 나가야 한다. 그는 남은 라면을 계속 끓이며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세요. 계속 드세요. 하지만 정혜는 점점 더 걱정이 커집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상길이 더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위생 문제나 허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늦게 마지막 사람이 창고를 떠나고 나서 상길과 정혜만 남게 됩니다. 상길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정혜는 주변을 정리합니다. 둘 다 말이 없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상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요. 비가 오면 끓이고 나눠주는 거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문제가 될 수도.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겠소. 상길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정혜는 상길의 굳은 의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혼자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끝까지 함께 가야지.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은 사람들의 체온과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 후 상길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청 단속반 차량이 창고 앞에 도착합니다. 민재를 포함해 위생 담당자, 건축물 관리 담당자까지 총 5명이 내려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종 측정 장비와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불법 급식 신고 건으로 나왔습니다. 단속반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길은 평소처럼 대파를 썰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시설 기준 미달입니다. 위생 허가도 없고요. 위생 담당자가 창고 안을 둘러보며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합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길은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비가 올 예정이고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요. 이 사람들이 이비에. 상길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려 하지만 단속반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개인 사정을 고려할 수 없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어젯밤 라면을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 배달 기사, 야간 상인들이 비를 맞으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단속반의 존재를 모르고 온 것입니다. 오늘도 왔네요. 현장 노동자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창고 앞에 세워진 관용차를 보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나서서 설명합니다. 위생법 위반으로 조사 중입니다. 오늘은 급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 지나갑니다. 비에 젖은 채로 이곳까지 온 발걸음이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젊은 배달 기사가 애타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죠. 단속반장의 냉정한 대답에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돌립니다. 상길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탓에 몇몇 기자들과 블로거들이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창고 주변을 맴돌며 취재를 시도합니다. 시민 여러분, 불법 급식 현장의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혜가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입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취재진 중 한 남자가 더 좋은 앵글을 잡으려고 창고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상길을 밀쳐냅니다. 상길이 뒤로 밀려나며 큰 냄비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쾅! 큰 충격음과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김이 자욱하게 올라오고 방금 전까지 끓고 있던 라면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상길은 본능적으로 국자를 움켜쥐며 일어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길의 소매가 걷어 올려지며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납니다.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깊은 상처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봅니다. 정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칩니다. 그만해요. 건드리지 마요.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긴 추모의 자리예요. 갑작스러운 정혜의 외침에 현장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민재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추모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위법 시설이고. 하지만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듯한 낡은 봉투입니다. 을지로 인쇄공장 화재 사건. 정혜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폭우 속에서 일어난 화재였어요. 스프링클러 불능, 비상문 잠금 상태. 사람들이 서류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망자가 12명이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그날 이분이 구내식당에서 라면을 끓여서 나눠줬어요. 비가 와서 퇴근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입니다. 상길이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12그릇. 그날 마지막 그릇을 누가 가져갔는지 난 알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과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순 조용해집니다. 상황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불법 급식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추모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혹시 그 사건에서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며 입술을 떨굽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밤의 기억이 말입니다. 박병숙. 상길이 조용히 이름을 부릅니다. 마지막 그릇을 가져간 사람. 민재의 몸이 경직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이름 하지만 정확한 사연은 몰랐던 이름입니다. 아버지. 민재가 간신히 말을 꺼냅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 박병수입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상길과 정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공무원이 바로 그날 희생된 박병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재의 목이 메어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아버지는 괜한 의무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는 주먹으로 눈을 누르며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라면을 드셨군요. 대파 향이. 아, 그래서 비만 오면 우리 집도.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됩니다. 민재가 왜 이 사건에 유독 관심을 보였는지, 왜 비 오는 날에 유독 예민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과 연결된 기억들이 무의식 중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취재진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단속 반원들도 체크리스트를 접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깊은 인간적 사연이 얽힌 사안이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천장 전구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에서 아직도 김이 피어오르고 대파 향이 공간을 감쌉니다. 민재는 허탈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정혜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그날 을지로 인쇄 공장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정혜 주변으로 조용히 모여듭니다. 취재진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20년 전 그날 폭우가 내렸어요.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저녁까지 계속됐죠. 정혜의 목소리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비가 너무 세서 다들 공장에 남아 있었어요. 산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이기로 했어요. 몇 그릇이나 끓였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12그릇. 정혜가 대답합니다. 상길 씨가 직접 끓였어요. 비 오면 감기 온다고 하시면서 대파를 한 줌씩 더 얹으셨어요. 상길의 눈에 그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라면 그릇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모두들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갔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그중 11그릇은 사람들이 받아서 먹고 집으로 갔어요. 그럼 마지막 한 그릇은? 민재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직접 들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씨가 가져갔어요. 상길이 천천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도 구내식당에 남아 있으셨어요. 가스레인지 불은 끄고 가야지 하시면서 마지막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민재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간신히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 화재가 났어요. 정혜가 목이 메어 말합니다.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어요.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문은 도난 방지용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상길이 팔목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저는 운 좋게 창문으로 탈출했어요. 하지만 병수 씨는 그의 말꼬리가 흐려집니다. 구내식당 쪽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소방서에서 나중에 알려준 바로는 정혜가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가스레인지를 끄다가 화재에 휘말린 것 같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안전을 위해서.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괜한 의무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제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상길이 민재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짊어져온 죄책감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라면만 끓이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비만 오면 우리 집에서 라면을 끓이셨어요. 대파를 많이 넣어서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인회장 허춘배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감상은 집에서 하시고. 허춘배의 목소리가 창고 안으로 울려 퍼집니다. 시장 질서부터 잡자고요. 불법은 불법이죠. 허춘배가 단호하게 말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 일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감정에 호소해서 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상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허춘배를 보는 그의 표정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허춘배.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허 회장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정혜가 나서려 하지만 허춘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규정은 규정이에요. 개인적 사연으로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볼 순 없어요. 민재가 중재하려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단순한 위반 사례가 아니에요. 하지만 허춘배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무원이 감정에 휘둘려서야 되겠어요?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상길이 갑자기 허춘배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허춘배. 그의 목소리에 무언가 깨달은 듯한 톤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을지로 인쇄공장 건물주 아들이세요? 허춘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상길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때 비상문 자물쇠. 상길이 천천히 말합니다. 도난 방지 명목으로 누가 채웠죠? 창고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허춘배에게 집중됩니다. 허춘배가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그땐 제가 애였어요. 아버지. 아니, 관리인이 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관리인이 회장님 아버지였어요. 그날 우리 모두 알고도 침묵했죠. 오래 묻어두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취재진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고 단속 반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단순한 위생 위반 사건이 과거의 참사와 연결된 복잡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허춘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돌아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상길이 그를 붙잡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제대로 된 추모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허춘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20년간 피해 다녔던 책임감이 다시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틀 후 을지로 시장 상인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립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보입니다. 주민들, 상인들, 단속반,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민재가 사회를 맡아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은 위반 조치 이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가 준비해온 낡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들, 사고 조사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찍힌 사진들이 공개됩니다. 땀과 비에 젖은 공장 건물 사진, 그리고 녹슨 비상문 고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정혜가 한 장의 사진을 들어 올립니다. 비상문에 채워진 자물쇠입니다. 도난 방지 명목이었지만 화재 시에는 탈출로를 막는 치명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웅성거립니다. 자물쇠를 누가 채운 거죠? 한 주민이 묻습니다. 모든 시선이 허춘배에게 집중됩니다. 허춘배가 당황하며 일어납니다. 그땐 제가 애였어요. 건물 관리는 관리인이 했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길이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갑니다. 관리인이 회장님 아버지셨소.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날 우리 모두 알고도 침묵했지요.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허춘배가 반박하려 하지만 정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건물 관리 계약서입니다. 허문식 씨, 그러니까 허 회장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오갑니다. 그럼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허춘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그때 한 상인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허 회장님. 60대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망한 건 비가 아니라 그날의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았잖아요. 또 다른 상인이 말합니다. 손님들도 줄고 상인들도 하나둘 떠나고 사건의 진실을 덮어두려고만 했으니까요. 민재가 상황을 정리하며 발언합니다. 구청에서는 사실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상길 어르신의 행위는 추모 목적이 명확하며 공익적 성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생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단속 반장이 끼어듭니다. 법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민재가 준비한 대안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비의 부엌 운영 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재의 발표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단, 위생 기준과 안전 기준을 모두 갖춘 조건으로 말입니다. 비 오는 날마다 안전 교육과 함께 운영한다면 가능합니다. 허춘배가 마지막으로 반박하려 합니다. 그럼 장사는 누가 책임져요? 시장 질서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상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허 회장, 이제 그만하시죠. 한 상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우리도 봉사하겠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빚을 이제라도 갚아야 해요. 상길이 마이크를 잡지 않고 대신 찌그러진 큰 냄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보입니다. 바닥이 검게 그을린 냄비지만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냄비를 정혜 씨가 지켜줬소. 우리는 그날 못 닫은 가스를 지금이라도 닫아야 해요. 상길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가 더 굵어집니다. 회의장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립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고 냄비 손잡이를 잡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늘 그릇 첫째는 아버지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허춘배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주민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합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회의장 전체를 감쌉니다. 비의 부엌 운영을 지지한다는 의미의 박수입니다. 허춘배가 마지막으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덮으려 한 제 잘못이 더 큽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허춘배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상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안전 점검을 담당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상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재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비의 부엌 운영을 허가합니다. 조건은 위생기준 준수, 가스 안전 점검, 비상구 확보, 그리고 안전교육 병행입니다. 회의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오랜 갈등이 마침내 해결된 것입니다. 상길은 냄비를 안고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그날의 추모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혜가 상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비 오는 날마다 열리는 추모의 자리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만 이제 그 비는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가 되었습니다.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이 밝혀진 역사적인 날의 비입니다. 일주일 후 을지로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립니다. 비의 부엌 마이너스 비 오는 날 12그릇 먼저 간수하지만 의미 깊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식 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첫 운영일을 맞은 것입니다. 창고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위생 기준에 맞는 싱크대가 설치되고 가스 안전 장치도 새로 교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구가 2곳으로 늘어나고 자동 문열림 장치까지 갖춰졌습니다. 20년 전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운영일 아침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길 혼자가 아닙니다. 정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대파를 썰고 있고 민재도 노란 조끼를 입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설 검사 완료, 비상구 2곳 모두 정상 작동 확인. 민재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꼼꼼히 점검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철저합니다. 허춘배도 말없이 나타나 가스 누설 체크기를 들고 동선을 점검합니다. 상인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요. 매트를 깔아야겠습니다. 대파는 제가 준비했어요. 정혜가 싱싱한 대파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조금 더 넣어도 되겠죠? 상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혼자 모든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후 3시경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현장 노동자, 배달기사, 야간 상인들이 비를 맞으며 창고 앞에 줄을 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서정연합니다. 안전선도 그어져 있고 우산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길이 첫 번째 그릇을 준비합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대파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종이 쪽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씁니다. 박병숙. 첫 그릇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붙입니다. 첫째 그릇 나갑니다. 상길이 조용히 말합니다. 대파를 한 줌 더 얹은 뜨거운 라면 그릇입니다. 민재가 그 그릇을 받으며 작게 웃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된 추도를 해드리네요. 짠맛은 우리가 덜어가겠습니다. 민재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상길 혼자 짊어져야 할 슬픔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질 기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부터는 줄을 선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정혜가 친근하게 말하며 그릇을 건넵니다.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따뜻한 라면 오랜만이에요. 현장 노동자가 후후 불며 말합니다. 비 오는 날이 덜 춥네요. 다른 사람도 거들어 올립니다.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남다릅니다. 12그릇이 모두 나간 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창고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도 그날 공장 근처에서 일했어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죠. 다른 사람도 동조합니다. 이제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혜가 조용히 냄비 뚜껑을 덮었다가 다시 엽니다. 아직은 조금 더 끓여야 해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추모와 나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떠납니다. 다음 비 오는 날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사람이 떠나고 난 후 상길과 정혜, 민재, 그리고 허춘배가 함께 뒷정리를 합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있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상길 씨, 허춘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앞으로 제가 매달 안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합니다. 재료비도 제가 일부 지원하겠어요. 상길이 허춘배를 바라봅니다. 고맙지만 그런 건 필요 없소. 하지만 허춘배가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민재가 기록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오늘 총 12그릇 제공 완료. 안전사고 없음. 모든 기준 준수. 공식적인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인 감정도 담겨 있습니다. 상길은 냄비와 젖은 손을 잠깐 바라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반평생이 걸렸다. 그래도 오늘은 국물이 덜 짜도 되겠구나.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네 사람이 함께 비에 젖은 골목길을 바라봅니다. 시장 안의 소음이 다시 살아나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정혜가 조용히 말합니다. 앞으로도 비가 올 때마다 이 자리에서 만날 것입니다. 추모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상길이 눈을 내리깔고 미소를 짓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날로 가지 않는다. 그날에서 돌아온다. 과거에 갇혀있던 자신이 드디어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을지로 시장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인들 사이에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비의 부엌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고독을 나누며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열리는 작은 기적의 시간들입니다. 천막 위로 또 다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예고하는 소리이고 따뜻한 나눔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한가운데서 대파향이 다시 한번 뜨겁게 피어오를 준비를 합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와 함께 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많은 사연과 의견 올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